안녕하세요. 염그림입니다. 오늘은 토이스토리 5편을 보고 부모 입장에서 느낀 부분들을 좀 풀어보려 합니다. 2019년 우디가 보핍의 손을 잡고 보니의 곁을 떠날 때 저는 극장 안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와, 장난감이 사람 손을 떠나 독립하다니 이거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7년이 지난 2026년 디즈니와 픽사는 우리에게 다섯 번째 이야기를 던집니다. 베일을 벗은 이 작품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들의 가슴을 날카롭게 후벼 파는 명작이 되어 돌아왔어요. 저는 이제 아들의 손을 잡고 제가 감명했던 만화 영화를 보러 극장을 찾았습니다. 여느 어린 아이들을 두고 있는 부모들이 그렇듯 주말에 어떻게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까 고민을 합니다. 만약 나는 솔로였다면 주말에 그저 퍼져서 소파와 내가 모라일체의 경지로 진짜 아무것도 안 했겠지만 부모된 입장에서 그렇게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 영화의 메가폰을 잡은 사람은 픽사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전설적인 감독이자 각본가 바로 앤드류 스탠튼입니다. 니모를 찾아서 월리를 통해서 가족의 본질과 기계 문명의 서늘함을 가장 따뜻하게 그려냈던 그가 이번엔 5편을 통해 던진 화두는 명확합니다. 장난감의 시대는 끝났다. 픽사의 최고 크리에이티브 책임자인 피터 닥터는 프랑스 안시 국제 애니메이션 영화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이스토리 시리즈 전반에 걸쳐 장난감의 존재의 이유는 언제나 아이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신작에선 아이들의 마음을 통째로 빼앗아가는 강력한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전자기기이며 장난감들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처절하고 어려워질 것입니다. 라고요. 어두운 방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장난감이 아닌 태블릿 PC 화면의 푸른 조명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 그리고 뒷마당에 흙 속에 파묻혀 있는 장난감들, 또 그 모습을 씁쓸하게 바라보는 제시. 오늘 우리는 이 영화가 그려낸 가상현실이 어떻게 지금 우리 집 거실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친 부모들이 무심코 쥔 디지털 보모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뇌과학과 발달 심리학의 렌즈를 통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당신은 아이들의 손에 쥔 스마트 기기를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될 거예요. 토이스토리 5에서 보니의 마음을 빼앗은 장난감은 개구리 모양을 한 최신형 태블릿 기기 릴리패드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또 다른 캐릭터 에그맨 테크놀로지가 만든 배터리식 배움 완구 스마티 펜치는 요즘 우리가 흔히 보는 스마트 교육기기들의 초상이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아이들은 우디와 버즈를 내려놓고 릴리패드와 같은 스마트 기기에 중독되는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과 발달 심리학자들은 이를 인간 뇌의 자극 수용 메커니즘으로 설명합니다. 투박한 플라스틱 인형인 우디를 가지고 놀 때 아이들의 뇌는 엄청나게 바빠집니다. 인형 스스로 말을 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며 스토리를 만들어내지도 못하잖아요. 따라서 아이는 자신의 뇌 속 시각을 담당하는 후두엽을 풀 가동해 그 빈 공간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우디가 지금 악당을 물리치러 우주를 가고 있어! 라고 스스로 이미지를 그려내는 행위, 그것이 바로 상상력의 본질입니다. 즉, 아날로그 장난감은 아이에게 상상력의 주도권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개구리 태블릿 릴리패드나 유튜브 숏폼 콘텐츠는 정확히 그 반대로 작동합니다. 아이가 상상의 나래를 펼칠 틈을 주지 않죠. 1초에 수십 장씩 바뀌는 화려한 고화질 비주얼, 고음질의 사운드, 알고리즘이 예측한 최적의 도파민 자극이 아이들의 눈과 귀로 강제 주입됩니다. 이 순간 아이들의 후두엽은 스스로 이미지를 만들 필요가 없어지므로 수동적인 일시 정지 상태, 즉 뇌과학에서 말하는 뇌의 마비 상태에 빠집니다. 장난감은 아이에게 이야기를 능동적으로 만들게 하지만 스마트 기기는 아이에게 이야기를 수동적이고 무비판적으로 소비하고 삼키게 만듭니다. 생각의 주도권이 아이에게서 기계의 알고리즘으로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아니, 뭐 우리 애가 스마트폰을 좋아하긴 하지만 어차피 뭐 나중에 크면 다 똑같아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의학계의 대답은 단호하게 아닙니다입니다. 어린 나이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스마트 기기는 아이의 뇌 구조 자체를 물리적으로 파괴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대규모 연구가 바로 미국 국립보건원이 주도한 ABC 프로젝트입니다. 9세에서 10세 사이의 어린이 4,500명의 뇌를 MRI로 정밀 촬영한 결과 하루 7시간 이상 스마트폰, 태블릿, 게임기 등 스크린을 접한 아이들에게서 기괴한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인간의 가장 고차원적인 기능인 인지능력, 복잡한 사고력, 언어 표현력을 담당하는 되뇌피질의 두께가 정상적인 성장 속도를 한참 앞질러 비정상적으로 얇아진 것입니다. 되뇌피질이 물리적으로 얇아졌다는 것은 쉽게 말해 깊이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뇌세포의 총량이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이 연구에서 하루에 2시간 이상 매일 화면을 본 아이들은 언어 및 사고력 테스트에서 예외 없이 최하위권의 성적을 기록했다고 해요. 더 심각한 것은 충동을 조절하는 브레이크를 밟는 점두엽의 마비입니다. 뇌의 발달 순서상 유년기에는 우뇌가 먼저 자라나 타인의 표정을 읽고 감정을 교류하고 맥락을 파악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강렬한 일방향 자극은 좌뇌만을 지나치게 자극해 좌우뇌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캐나다 엘버타 대학교의 연구팀이 3, 4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추적조사에 따르면 수동적인 영상 시청 시간이 하루에 단 10분씩 늘어날 때마다 아이의 자기통제력과 반응 억제력 점수는 무서운 속도로 깎여 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뇌과학계가 경고하는 팝콘 브레인의 현상입니다. 톡톡 튀는 팝콘처럼 1, 2초마다 터지는 스마트폰의 강한 자극에 뇌가 절여지면 전두엽은 스스로 생각하고 참는 법을 훈련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결국 현실의 느리고 잔잔한 자극, 이를테면 책을 읽거나 부모와 대화를 나누거나 혼자 블록을 쌓는 일에는 극심한 지루함과 짜증을 느끼며 주의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권장하는 스마트폰 소유의 안전한 마지노선은 언제일까요? 미국 필라델피아 아동병원 정신과 연구팀의 데이터에 따르면 최소 13세, 즉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하는 시기 이전에는 스마트폰을 개인 기기로 소유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12세 이하의 스마트폰을 갖게 된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소아우울증, 비만, 그리고 만성 수면 부족에 시달릴 확률이 통계적으로 최소 2배 이상 높게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초등학교 때 무심코 쥐어준 편리한 화면이 아이의 전두엽 성장을 가로막고 정서적 기반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로 돌아와 볼까요? 이 모든 과학적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수많은 부모들은 오늘도 아이의 손에 스마트 기기를 쥐어줄 수밖에 없을까요? 왜냐하면 육아는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직장에서 상사에게 치이고 집에 돌아와 집안일에 숨이 턱까지 찼을 때 아이는 계속 나를 부르며 보채죠. 그때 스마트폰을 켜서 유튜브를 틀어주는 순간 거짓말처럼 온 집안이 고요해집니다. 아이는 화면 속으로 빨려 들어갈 듯이 집중하고 부모는 마침내 소파에 기대어 약 30분이라는 금쪽 같은 휴식 시간을 확보합니다. 이 순간 스마트폰은 단순히 전자기기가 아니에요. 부모의 정신적 붕괴를 막아주는 유일한 구원자인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아이에게 폰을 보여주는 부모를 향해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할 수 없어요. 부모 역시 완벽한 신이 아닌 쉬어야만 살 수 있는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얻은 그 달콤한 30분의 평화 뒤편엔 아주 무서운 복리 이자가 붙은 청구서가 자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아 청소년 학계에서는 이를 대체 효과라고 부른다고 해요. 스마트폰 화면 자체가 내뿜는 유해성도 문제지만 본질적인 비극은 스마트폰의 정신을 빼앗긴 그 시간 동안 아이가 인생에서 반드시 겪어야 할 정서적 필수 영양소들이 통째로 증발해 버린다는 점에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와 눈을 맞추며 미세한 표정 변화를 읽고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장난감 블록을 쌓다가 우르르 무너졌을 때 그 짜증내고 그걸 다시 스스로 참아 올리고 하는 과정에서 회복 탄력성을 길러야 합니다. 친구와 장난감을 두고 다투며 양보와 타협을 배워야 하고요. 하지만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 동안 그 모든 배움의 기회는 완벽하게 차단이 됩니다. 부모가 아이의 울음이나 떼쓰기를 달래기 위해 스마트폰을 달래기용 도구로 자주 사용할수록 불과 6개월 뒤 아이의 감정 조절 장애와 충동적 공격성은 증가하게 됩니다. 즉, 당장 편하기 위해 선택한 30분, 아니 어쩌면 30분 이상이겠죠. 그 평화는 일종의 가짜 평화이며 멀지 않은 미래에 더 큰 통제 불능의 짜증과 주의 산만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부모에게 되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스마트폰은 아이의 상상력만 지우는 게 아닙니다. 부모와 아이가 유년 시절에만 누릴 수 있는 따뜻한 대화와 교감의 시간까지 통째로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내 아이의 뇌는 발달 중이라 위험하지만 이미 성장이 끝난 어른인 나는 장시간 스마트폰을 봐도 괜찮겠지? 라는 착각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뇌과학자들은 성인의 완성된 뇌 역시
장시간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기에 노출되면 무서운 속도로 퇴화한다고 경고합니다. 스마트폰이 우리의 기억력을 대신하면서 성인들의 뇌에서는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는 저장소가 녹슬기 시작합니다. 내비게이션 앱이 없으면 늘 다니던 길도 헤매게 되고, 방금 들은 두 자리 숫자 인증번호조차 기억하지 못해 화면을 왔다 갔다 하는 디지털 치매가 이미 성인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는 뇌의 실시간 작업 공간이, 작업 기억 용량이 스마트폰의 의존증으로 인해 극도로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만 하더라도 요즘 그냥 가만히 있는 시간을 허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대중교통을 기다릴 때, 출퇴근 시간에, 혼밥할 때나 화장실에서 볼일 볼 때까지도 거의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꺼내는 것 같아요. 심지어 도서관에 가서도 어떤 알림이 없어도 연락이 온 것도 없는데 주기적으로 스마트폰을 확인합니다. 단기 기억력도 너무 떨어져서 '내가 왜 냉장고를 열었지?' 하는 정도라니까요. 업무에서는 메모를 점점 디테일하게 하고 있지만 또 그 메모를 어디다 있는지도 잃어버리기 일쑤이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도 그렇겠지만 아마 스마트폰이 퇴화를 더 가속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즐기는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쇼츠, 틱톡 같은 숏폼 콘텐츠는 특히 성인의 뇌를 망가뜨린다고 하는데요. 15초, 30초짜리 자극적인 영상들을 손가락으로 쉼없이 넘길 때 성인의 뇌는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전환 피로의 상태에 빠집니다. 저처럼 책 한 페이지를 진득하게 읽지 못하고 3분마다 스마트폰을 확인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주의력 결핍 상태에 직면하게 되고, 스스로 멀티태스킹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뇌가 만성 피로에 쩔어 깊은 사고를 전혀 하지 못하는 마비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은 생각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 망가지고, 어른들은 생각하는 법을 망각해서 망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스마트 기기가 우리 가족 모두의 거실을 지배했을 때 벌어지는 비극의 전말입니다. 다시 토이스토리 5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본인은 릴리패드의 단체 대화방 속에서 가짜 소통과 친구들의 메시지에 상처를 입고 눈물을 흘립니다. 디지털이 준 화려함의 끝은 따뜻한 연결이 아니라 쓸쓸한 고독이었던 것이죠. 그때 낡고 투박한 장난감들은 보니의 곁을 묵묵히 지키며 보니가 다시 위대한 상상의 이야기를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게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장난감들은 릴리패드와 힘을 합쳐 보니와 비슷하게 아직은 장난감을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게 해주죠. 처음 말 걸기가 어려웠던 옆집 쌍둥이 친구들도 너무나 쉽게 함께 놀 수 있게 됩니다. 앤드류 스탠튼 감독은 이 신작을 통해 전 세계 부모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 시대의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스마트폰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아이들에게 아날로그라는 든든한 대피소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요. 스마트폰을 완전하게 안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부모의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기기를 보여준 30분이 있다면 그 사실을 죄책감으로 느끼지 마세요. 대신 그 평화의 대가로 얻은 에너지를 가지고 그 다음 10분은 기기를 끄고 아이와 손을 잡고 장난감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주세요. 아이에게 의도적으로 심심할 시간을 허락해야 합니다. 방바닥에 장난감을 아무렇게나 흐트려 놓고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은 적막함 속에서 아이가 멍하니 생각에 잠기는 그 지루한 틈새 시간, 그 시간이야말로 스마트 기기에게 주도권을 빼앗겼던 아이의 전두엽이 다시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으며 자라나고 메말랐던 상상력의 싹이 터져나오는 진짜 위대하고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저는 아이와 함께할 시간을 억지로라도 만들기 위해서 지인들과 아이들을 동반한 모임을 만들었어요. 일명 아빠 모임인데요. 아마 이런 모임을 하시는 분들 꽤나 있을 거예요. 친구들을 사귀기 어려운 이 시기에 친구도 만들어줄 겸, 아이와 시간을 보내며 추억도 쌓을 겸, 엄마도 좀 쉬게 할 겸 겸사겸사 만든 모임이 벌써 3년이 넘어가네요. 사실 이 영화도 그 모임에서 단체로 관람하게 된 건데요. 그 후로 우리 애는 기회가 돼서 같은 영화를 한 번 더 보고 와서는 토이스토리에 완전 푹 빠졌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를 그리고 있으니까 자꾸 제 자리에 와서 자기가 제시를 그려보겠노라고 연필을 자꾸 빼앗아가네요. 아이는 부모의 창이라고 하더군요. 아이는 부모의 모든 것을 보고 배운다는 말이겠죠. 아이에게 못하게 하기 전에 좀 저부터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와 더불어 지루함을 견뎌내는 아날로그의 힘을 믿어주는 것.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여백을 남겨주는 것. 그것이 디지털 폭풍이 몰아치는 이 시대에 우리 부모들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류가 원리에 나왔던 인간들처럼 걷지도 못하고 스마트 기기에 갇혀서 뚱뚱하게 양식되는 가축처럼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무심하고 단호하고 불편하게 아이를 대했으면 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염그림이었습니다.